우리 김종인 대표님을 여러분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몸이 좀 이상이 있어서 오늘이 당선자의 워크숍에 참석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20대 국회 당선되신 분들이 처음 하는 워크숍인데 아주 좀 무리가 되더라도 갔다 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침에 이제 병원에 들려서 의사한테 허락을 받고 제가 오늘 여기로 왔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특강을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시간을 꽤 많이 허락을 받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압축을 시켜가지고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거를 겪으시면서 우리 당이 내건 보호가 뭐라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는 경제다 이렇게 가지고서 표를 얻어서 제1당이 되었습니다. 그럼 경제가 뭐가 문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이거를 금년서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내년에 대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국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전개를 해야 됩니다. 선거를 잘 경험해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에게 약속한 선거의 구호가 실종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국민은 절대로 그 당의 지지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그거를 명확하게 입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생각에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냐, 이대로 대한민국 경제가 제대로 지탱이 될 수가 있고 앞으로는 그러면 뭘 먹고 살 것이냐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성장률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2.5% 이상의 성장률을 예상했습니다만 벌써 1, 4분기 조금 지나가지고서 성장률을 2% 초반으로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 중화학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 경제가 마치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90년대만 하더라도 최소한도 6, 7%의 성장률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2000년대 들어와서 성장률이 4, 5% 떨어지고 지금 20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성장률이 3%대 유지하다가 이제 급기야는 2%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진국이라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2%의 성장률이 결코 나쁜 성장률이 아닙니다. 2%만 성장을 해도 이 선진국의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아직 완전한 선진국이 되지 않는 나라의 성장률이 2% 정도에 머물러 있고 잘못하다가는 1%대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웃 일본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1973년 1차 원쇼크 때까지는 연평균 8%의 성장을 하다가 1차 원쇼크 이후 80년대 말까지 4% 정도 성장을 하다가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93년 경기 침체가 한번 오는 이래 지금 20년 동안 겨우 1% 혹은 0%의 성장률밖에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본을 가리켜서 20년 잃어버린 20년을 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현재 보면은 2%의 성장이 이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년에 갈 것 같으면 다시 1%의 성장률로 만족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지금 세계가 아주 굉장히 급속도로 세계 경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때는 IT 하더니 최근에 와서는 IT를 넘어서 가지고 뭐 AI니 바이오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은 굉장히 풍성하게 잘합니다. 우리가 IT 강국이고 앞으로 AI도 잘할 수 있고 실제 바이오도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실상을 놓고 볼 것 같으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를 해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현금 빨아들이는 캐시파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체가 지금 점점 취약한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의 중국의 발전의 속도를 보고 보면 앞으로 2, 3년 내에 그동안 조금 기술의 우위를 보였던 이러한 전 산업이 중국에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의 실상은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를 보고 보면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가지고 사회 갈등 구조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위 양극화의 구조, 소위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 이 자체는 그 양극화 현상 그 자체가 결국은 성장률을 또 방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뭐를 생각하고 있느냐. 특히 선진국, 세계의 유수한 소위 국제통화기구라든가 OECD라든가 각종 국제연구기관들이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포용적 성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형성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연구가 심화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형편에서는 그런 것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거 때 우리 당이 앞으로 제안하는 바가 포용적 성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좀 개념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흔히들 얘기해서 우리의 경제 질서를 소위 시장경제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경제 질서라는 것은 하늘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진 질서가 아닙니다. 흔히 고전주의 경제학에서 얘기하면 시장의 경쟁의 질서라는 것은 자연이 준 질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자연의 준 질서를 가지고는 시장 경제가 유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시장을 어떻게 형성하고 그 시장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장을 형성을 하고 시장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는 데가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의회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국회라는 것은 그 기능을 했느냐.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한 주요의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시장이라는 것과 의회 민주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내버려 둘 것 같으면 약자는 올라 그러고 강자만 남게 됩니다. 그럼 결국 가서 시장도 홀로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원래의 시장의 원리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시장은 효율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조정해주는 기능이 각종 제도를 만들어내는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이 시장에서 생성된 막강한 경제 세력들이 의회를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월가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금융을 규제하고 또 금융을 규제하기 위해서 감독을 어떻게 철저히 하느냐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강구하자고 해서 제20회의라는 것도 생겨났습니다. 지금 제20회의가 벌써 1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런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결국은 월가의 막강한 세력, 런던 시티의 막강한 금융이 의회의 영향력을 극도로 행사하기 때문에 법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오늘날 경제연구원의 곳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으니 포용적 성장을 하기 위한 제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저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와서 무조건 규제만 협파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금방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정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규제를 완화했고 규제를 완화하기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했냐는 생각해 본 적에 규제 자체에만 우리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뭐냐. 지금 현존에 소위 우리의 제조업의 분야가
과연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속하게 적응을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을 갖다 가리켜서 흔히 IT 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T에 대한 개별 국민들의 지식은 굉장히 높을지 모르겠습니다만 IT를 산업에 접목해서 적응하는 데는 우리가 남의 나라를 따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제 경쟁력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 하면은 삼성전자만 계속해서 가면 대한민국이 잘 될 것 같고 현대자동차가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소니라고는 일본의 전자회사가 한국한테 모든 경쟁력을 뺏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핀란드의 노키아라고 하는 이 핸드폰 업체가 저렇게 급작스럽게 올라갈 거라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도래오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와서 구조조정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조선산업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일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데서 독구를 닫아야 할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게 세계 경제가 변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 제대로 우리 경제가 그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우리만 모든 것이 잘난 것처럼 보다 오늘날 저런 상황이 처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삼성전자 같은 데 굉장히 기대를 두고 저거는 영원히 올라가지 않고 승승장구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뒤따라오는 세력, 특히 중국 같은 나라의 경제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중국의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12차 경제개발 5개년 거기에 투하하는 R&D 예산이 얼마나 할 것 같으면 1조 5천억 불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5개 분야에 대한 이 중점적인 파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의 기술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향상이 돼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부분 같은 거는 우리보다도 수년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지금 13차 금년서부터 시작하는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보고 가시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예를 하나 들면 사실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 2년 정도만 된 것 같으면 중국의 반도체 기술과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이 거의 같아진다고 해요. 지금 삼성 반도체가 생산하는 것이 14나노미터라고 하는 것을 칩을 제일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10나노로 넘어가고 대만의 업체가 10나노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인텔이 삼성에다 주문하던 이 칩의 주문을 대만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이 반도체의 아주 경량화 이것이 최고로 갈 수 있는 단계가 어디냐면 5나노미터 정도가 될 거라고 해요. 그럼 2020년이 될 것 같으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한국, 대만, 중국이 전부 다 똑같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러면 거기에서 격차는 뭐냐? 임금의 격차. 그럼 우리가 중국의 임금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은 뺏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제, 울산, 조선소, 우리나라의 조선소에 한 20만 명이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선소에 납품하는 부품업체가 한 1,400개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생존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난제입니다.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우리가 야당으로서 구조조정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의 구조조정에 소위 청사진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갖다가 보고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 흔히들 얘기하는 제가 어저께 서울신문에 주최하는 AI와 이 바이오라고 하는
포럼을 다녀왔습니다만 그 포럼을 볼 것들은 장래가 굉장히 황홀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AI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비로소 지난번 이세돌과 알파 보고 한번 바둑대회를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야 비로소 AI가 뭔지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벌써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I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예산을 얼마를 책정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적에 그런 AI를 제대로 주도할 수 있는 이러한 인력은 확보하고 있느냐. 그 인력을 내가 보기에는 별로 확보한 인력이 없다고 봐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우리가 처리해야 할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 분야에서 우리가 제대로 참 선도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인류 국가를 고사하고 지금 현 상황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하여튼 문제는 경제다 했으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가 과연 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공유를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의회 입법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파를 하고 그러고서 내년에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집권 초기서부터 바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가 내년 연말에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또 그 정부도 과거의 다른 정부들처럼 한 1, 2년 적당히 지나다 볼 것 같으면 그 다음 총선을 우리가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력이 되셔가지고 지금서부터 집권을 하기 위한 경제 플랜을 어떻게 제대로 짜서 바로 집권을 할 때 실행을 할 수 있는가를 참 노력들을 하셔서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갖다가 지킬 수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자민당 50년 동안 하도 기대해도 안 되니까 민주당이라는 정부로 갑자기 한번 정권 이양을 시켜봤는데 이 민주당이라는 정권이 아무것도 준비도 없이 정권을 잡아가지고서 한석년 터덩서를 보내니까 결국은 별 수 없구나. 다시 자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그러한 룰을 우리는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참작하시고 20대 국회에서 보다 많은 이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문제 해결에 좀 같이 노력한다는 자세를 가진 입사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한 말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